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스해진 기운에 벌써 이른 봄이 찾아온 듯합니다. 그래도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에서는 대구 지하철 참사 21주기와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크와이드 코너에서는 이종관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유가족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사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뉴스 비하인드 오늘은 대구 지하철 참사 21주기와 관련한 문제 그리고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 뉴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태우 기자. 네. 오늘이 대구 지하철 참사 발생한 지 21주기 되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2003년 2월 18일 아침 9시 53분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중앙로역 안심방향으로 전동차 1079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을 낸 건 당시 50대 남자인데요. 생활고를 비관해서 휘발유로 전동차에 불을 붙였습니다. 당시 전동차는 지금의 전동차와 달라서 내부가 아주 불에 잘 타는 물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고 지하철 참사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사망자는 192명, 실종자 6명, 여기에다가 부상자가 151명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시각인 오늘 오전 9시 53분 팔공산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에서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모여서 또다시 추모제를 지내게 됩니다. 네, 이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컸던 철도 사고라고 하는데요. 조정 기자, 이 추모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참석하지 않는다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철도 사고 중에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은 추모식에 참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지난 목요일이었는데요. 15일 오전에 중앙로역 기업공간에 가서 헌화를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지난해 추모식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때에도 그 중앙로역에 있는 기업공간에 가서 헌화하고 추모를 했습니다. 당시 홍준표 시장은 희생자 유족회에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아마 오랫동안 희생자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기 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 시장은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지난해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순수해야 할 추모 행사에 민주노총 또는 세월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 시민단체까지 함께 모이면 정치 투쟁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올해도 참석하지 않은 걸 보면 이런 생각에는 또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이 추모 행사지 않습니까? 추모 행사에 또 다른 건 몰라도 추모하러 오겠다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요. 어쨌든 민주노총 시민단체가 추모에 참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 참여하는 추모하러 오겠다는 건데 이게 정치 행사 추모식이 정치 행사로 변질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모 행사는 해마다 열렸고 또 시민단체들이 유가족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게 2.18 대구 지하철 참사 시민추모위원회입니다. 여기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진보적인 대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진보당, 정의당 같은 야당들도 참석해 있는데 이걸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20주기를 맞아서는 세월호
유가족과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같이 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유가족끼리 서로 위로를 했습니다. 이들 유가족들이 함께 참여한 것은 그 반복되는 이런 참사에서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이게 전국적인 연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추모 행사를 정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안경을 끼고 이 행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많은 시민들께서 중앙로역에 있는 그 기업공간 거기를 찾아서 추모를 하고 계실 예정인 것 같은데 시민대책위는 거기 말고 좀 제대로 된 추모 사업, 추모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을 좀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정 기자? 예, 그렇습니다. 그 시민대책위는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18일까지 시민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있고요. 또 2.18 안전재단에서도 같이 시민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지금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중앙로역 기업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때 그 대구시가 약속한 2.18 추모공원이 여전히 시민안전 테마파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또 추모탑은 안전조형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라며 제대로 된 이름을 좀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난 그 유족들은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참사의 참상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는 전동차도 지금은 그 아무런 보존 대책도 없이 차량 기지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그 제대로 된 참사 기록조차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책위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참사의 기억은 단지 유가족과 또는 그 부상자들의 아픔을 공유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은 진짜 원인을 기억을 하고 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이 제대로 된 추모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조정 기자 방금 말씀하신 시민안전 테마파크, 이 시민안전 테마파크는 지하철 참사 이후에 유족들과 대구시가 합의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의해서 만들었는데 왜 추모공원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죠? 역사를 따져보면요, 그 지하철 참사 유가족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한 추모 행사를 하기로 대구시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모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는데 문제는 그 틀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언급되는 곳마다 그 주변 상인이나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2005년에 대구시가 보유하고 있던 그 803의 틀을 추모 공원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참사가 난 지 5년 만인 2008년에 시민안전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고 또 거기에는 사망자 192명의 이름이 적힌 추모탑도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모탑 주변에는 사망자들이 영면할 수 있도록 수목장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당시 대구시는 그 주변의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거나 가라앉히기 위해서 유족들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차차 추모 공원으로 바꿔 나가자라는 이런 이면 약속을 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그 이름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아직까지 그 이름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이 20년입니다. 이미 20년이 지났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된 이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런 노력들 많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추모공원과 시민안전 테마파크를 함께 쓰려는 노력이 두세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 2.18 안전문화재단이 2.18 기념공원이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하자라는 내용을 그 조례 청원서를 제출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결국 무산이 됐고요. 그리고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재임하던 2022년 2월에는 팔공산 동아지구 상인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협약서 내용은 3가지였는데요. 당시에 동아지구 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트램을 설치하겠다. 그리고 파괴사에서 동화사를 거쳐 갓바위까지 단풍 백리길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유가족들이 추모식을 할 수 있도록 그 상인들이 허용을 하고 또 안전상징 조형물을 추모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 시민안전 테마파크도 2.18 기념공원으로 명칭을 함께 사용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약속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지난해 추도식에도 상가 번영회 쪽에서 사실상 추모식을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때 기자? 돌이켜 보면은 그 권영진 대구시장이 3선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선이 됐는데요. 당선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권영진 대구시장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시장이 바뀌었다고 약속한 것을 허시짝처럼 버리냐며 아주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 지난해 추모 행사에서는 그 상인들이 우리는 추모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구시가 상인들과 유가족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추모 행사를 방해하겠다라는 말까지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 홍준표 시장 면담 요청을 했는데 만나봤습니까, 조 기자?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윤석기 희생자 대책위 위원장을 비롯해서 유가족들이 상격 청사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홍준표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청서를 전달도 하지 못했고 결국은 퇴거 조치까지 당했는데요. 시장 비서실에 직접 제출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대구시는 면담 신청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 관행에 따라서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예 그 스피드 게이트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요. 이때 당시 재난안전실장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도 과장 등 이렇게 관련 부서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윤석기 위원장 등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 부서로 민원을 접수를 하거나 또는 로비에서 그냥 신청서를 전달하면 내가 전달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족들은 공무원들을 믿을 수 없다. 직접 전달을 하겠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퇴근 시간이 지나서 퇴거 조치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윤석기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1년이 지날 때까지 대구시에서는 그동안 이야기를 전달을 여러 차례 하려고 했지만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왜곡을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직접 시장을 만나서 설명을 하려고 면담 신청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면담 신청서를 전달하더라도 그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왜곡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나타낸 건데요. 홍준표 시장은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유족을 만나주지 않았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번째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구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고 노동자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죠. 한국옵티컬 하이테크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되자 노동자 2명이 40일이 넘도록 공장 옥상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 기자, 이 여성 노동자들이 왜 옥상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선 한국옵티컬이라는 회사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한국옵티컬은 일본의 다국적 기업인 니토덴코의 자회사입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지난 2003년 구미에 있는 사공단에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요. 이후에 LCD 핵심 부품인 편광필름을 생산해서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후 한 달 만에 주주총회를 거쳐서 해산 결의를 하게 됩니다.
해산 결의를 하게 되면서 200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을 신청을 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희망퇴직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7명의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갔고요. 현재는 11명이 공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성 노동자 2명은 지난 1월 8일부터 공장 옥상에 올라가서 지금 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회사를 청산했잖아요. 회사를 그렇습니다. 청산했는데 어떻게 고용 승계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승계를 하라고 노동자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니토 탱코는 그 경기도 평택이죠. 거기에 한국 니토 옵티칼이라는 공장을 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 공장에서 불이 나자 물량을 바로 이곳 한국 니토 옵티칼로 옮겼고 또 그 물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신규 인력 30명을 새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구미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 평택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조정 기자. 그러면 이 회사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회사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 2016년부터 물량이 줄면서 그동안 희망퇴직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노조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던 물량도 그동안 많이 줄었고 또 공장이 화재가 나서 재건을 하려면 약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청산 절차를 밟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희망퇴직을 원하는 노동자들에게는 1년치 임금을 1호금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충분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 예. 그런데 이 회사가 농성 중인 노동자들 때문에 철거 작업이 늦어진다고 주장을 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국옵티칼은 지난해 8월 그 노동자들에게 노조 사무실을 철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철거하지 않으면은 그 토지 사용료 하루 140만 원 그리고 철거하는데 드는데 그 금액 가운데 지체보상금으로 하루에 570만 원 이 둘을 합쳐서 손해배상 지원금으로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은 지난해 9월에 노조 소속 노동자 5명에게 1인당 4천만 원씩 모두 2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해 버립니다. 법원의 이런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또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법원이 상세하게 살피지 않고 회사 쪽 편을 들었다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 공장 철거를 구미시가 아직 승인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공장을 사실상 철거할 수도 없고 또 공장은 불이 나 있는 상태라서 회사 측이 손해볼 게 없다는 것이죠. 네.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한국 정부로부터 외국인 투자기업, 외투기업이 혜택을 많이 받다면 그만한 책임감 그리고 받은 만큼의 책임을 지는 의무 규정 같은 게 좀 보완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오늘 소식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뉴스 비하인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구 참사 유가족이신 이종관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종관 선생님은 12구 참사 때 돌아가신 고 이민아 씨의 아버님이시고요. 지금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힘드실 텐데 말씀 주시러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일단 기대와는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요. 당사자이신 유가족들 입장에서 또는
당시 피해자들, 생존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입장이 뭐 있을 텐데요, 당연히. 일단은 지금 심경을 먼저 간단히 선생님께 듣고 구체적인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사실 여야 합의로 잘 통과가 되기를 참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참 사실 좀 착잡하고 또 한편으로 참 허탈합니다. 저희는 뭐 참사 이후에 이 참사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진실규명 그거에 모든 유가족들이 힘을 기울여 왔었는데 그 작년 1월 13일 날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도 우리 사실 그 유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문점을 제대로 해소되질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는 그 후에 이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만이 그 유일하다는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 법안이 작년 4월달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안건으로 그 지정이 된 이후에 나름대로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그나마 버텨왔는데 결국 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그 벽에 막혀서 참 너무 답답하고 또다시 그 분노, 뭐 슬픔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셨다가 또 그게 또 좌절되니까 더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거부권 행사 이후에 유가족들은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내용들이겠죠. 159개나 되는 현수막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셨다는데 여기 담겨 있는 유가족들의 마음 그리고 지금 현재 유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것 어떤 것입니까? 예, 역시 그 마지막 남은 국회 거기에서 재의결에 그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아직까지 특별법에 대한 그 미련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고 또 그 이 참사가 젊은이들 159명이 희생되고 29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 참사를 또 더군다나 이 참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공무원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서울시 재난안전팀장까지 자살하는 이 엄청난 참사를 그 진상조사 그걸 위해서는 그 특별법 공포만이 그 유일한 길이라고 아는데 오로지 그 이 특별법을 통해서 그 의문점을 밝히는 것만이 그 억울하게 희생된 그 젊은이들 참 아깝고 참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희생자들이 그 사람들 영혼을 위로하고 또 유가족들이 그나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부권이 행사된 이유는 4가지로 크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영장주의를 훼손한다고 합니다. 특조위가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해서 영장 없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자료 제출 요구 거부를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 유가족 협의회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뭐 법률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공부를 했고 뭐 변호사님들한테 상담도 많이 들었고 근데 동행 명령권이라는 게 그 영장주의에 위반되려면 체포영장 정도에 준하는 그런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동행 명령권은 인신 구속권이 전혀 없습니다. 동행 명령권은 단지 조사를 위해서 해당 명령을 조사위원장이 발령만 할 뿐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정도 조항이 있지 인신을 구속한다거나 이에 불응할 때 형사처벌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압수수색 영장 의뢰권 역시 조사 대상자가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땐 결국은 조사위원회에서 검찰에 해당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주도록 의뢰하는 겁니다. 의뢰 결국. 결국은 검찰에서 판단하고 법원에서 결정하는 이중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 이와 같은 이런 조항은 기존 사회적 참사 진실 규명위원회, 또 세월호 특조위, 의문사 진성위원회, 진실 화해위원회에서도 갖고 있었던 권한으로서 그동안에 뭐 이를 문제 삼아 가지고 헌법 재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미 여러 번 있었던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도 다 수용하고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 새삼스럽게 이번에 이렇게 위헌이란 말을 하는 것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번 짚어보죠. 두 번째는 특조위원 11명이 편향적일 수 있다. 뭐 권한이 광범위해서 사법부, 행정부 역할 권한 침해할 우려 크다. 이렇게 일단은 주장을 하면서 거부권의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특조위가 하는 구성도 이렇게 구성되면 편파적인데 그 편파적인 조사를 하는데 인건비가 96억 원이 든다. 인건비만. 이거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이 공정성 문제, 예산 문제 이런 얘기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 부분이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이런 그 사회적 대참사를 놓고 특별조사위원 선정하는데 그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야가 대립해야 되는지 사회적 참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 저희 유가족이 특조위원 추천까지 다 포기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정을 담보할 수 있는 뭐 기관이나 조사위원을 찾아서 그 추천해야 하는 게 여당과 야당의 어떤 책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결실은 없고 사실 저희는 여당 4명, 야당 4명도 사실은 달갑지는 않습니다.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 3명이라고 하는데 조사위가 만약에 구성돼도 여당에서 추천위원이나 조사위원은 아무래도 조사에 미온적일 것 같고 또 야당에서 추천위원이나 위원은 또 반대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한 군데 그 조사위원회 모여놓고 조사를 한다는 것도 참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참사 발생 시에 이런 사회적으로 공정을 기대할 수 있는 재난참사조사위원회가 발족될 수 있도록 그 기존에 뭐 생명안전기본법에 그런 조항이 있었다는데 실질적으로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요번에 그런 법률이 있어야 우리가 그동안에 뭐 참사를 뭐 여러 번 겪었지 않습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 뭐 세월호 참사, 뭐 여러 참사. 거기서도 그 객관적으로 공정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진상조사위원회가 먼저 당연히 구성되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도 않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특조위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권한 예산 문제는 저희 권한이나 예산 문제는 이 특별법 결렬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달부터 올 1월 9일까지 그 특별법 진상조사 규명 특별법을 그 통과를 해서 국회 앞에서 한 달 동안 그 천막을 치면서 계속 그걸 지켜봤습니다. 그 하루하루 그 협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 결렬된 이유가 저희는 뭐 예산 문제나 권한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단지 그 여당에서 조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타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조사위원장을 행정부를 조사하는 건데 조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면 어떻게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거기에서 결렬된 걸로 알고 예산 문제는 그 국회에서 금년도에 그 예산 통과 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 문제까지 뭐 인건비가 얼마 든다는 걸로 다 들고 나와서 언론에 공표하면서 그 반대 명분으로 삼는 거는 사실 그 집권당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희. 네. 그날 이 거부권 행사되고 난 이유가 발표되고 난 뒤에 유가족들이 가장 분노하고 화를 내신 부분이 네 번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상규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미. 다 할 게 없다. 검경수사, 국정조사해서 진상조사 끝났는데 대충 알려져야 되는 내용 이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로 이제 규명이 끝났다고 하는 이런 식의 반응으로 더 이상 조사할 게 없다. 그러니까 거부권이 행사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된 것 같습니다. 서울경찰청장 포함해서 23명 기소되고 6명 구속됐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 더 이상 남아 있는 것들이 없다가 네 번째 거부권 행사 이유입니다. 유가족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대답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유가족들도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 1월 13일 특수본 수사 그 결과를 보면은 군중 유체화 현상, 군중 인파 밀집으로 인한 대규모 인파 밀집으로 인한 군중 유체화 현상이 원인이라고 파악했는데 그 원인이라는 건데 그럼 그런 군중 유체화 현상이 왜 벌어졌는지 왜 발생했는지 막을 수 있었나 없었나 정확히 분들이 10만 명 이상 모인다는 거는 예측을 했어요. 그거는 정확히 맞았어요. 근데도 사전 대비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우선 경찰은 극도의 혼잡이 벌어질 거리가 예상이 됐으면은 그 위험한 사태를 방지를 위해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런 거 기본적인 늘상하던 기본적인 근무가 없었다 이겁니다. 왜 안 했냐 이겁니다.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이 없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용산 경찰서장 용산 구청장 그런 분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인식을 못했다라고 그 변명을 하시는데 그럼 예측은 했는데 인식은 못했다는 얘기로 저희는 들리는데 그럼 왜 저희는 인식을 못했냐 이겁니다. 왜 예측을 정확하게 해놓고 위험을 예측을 해놓고도 인식을 못했다. 그 당일 근무하는 분들이 헬로윈데이 관련해 갖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안전대책회의도 한 걸로 다 조사 결과 나오는데 소방 경찰 구청에서 아무런 대비가 없었다는 게 납득이 안 되고 그나마 이거를 업무상 과실로 기소했는데 지금 용산 경찰서장 같으신 분은 그 당시에 평생을 속죄하면서 사시겠다는 분이 인제 와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참사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은 아예 서면 조사나 그런 것 자체가 없었어요. 조사 자체가. 그리고 그분들이 여전히 건재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정말 그분들이 상관들이 있는데 무슨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겠나 하는 의구심도 많이 들고 유가족들은 의문점을 명확하게 이 책자까지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사 전, 참사 당시, 참사 후에 왜 이런 점을 조치하지 않았냐. 그 책자까지 만들어서 배포까지 해가면서 저희가 의문점을 제시했는데 단 한 번도 유가족을 만나서 설명이나 브리핑을 해준다거나 참사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은 고사하고 만나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 관련자들이 그래서 저희가 국회 가서 얘기하는데 사실 이렇게 된 거는 사실 저희도 섭섭한 게 뭐냐면 참사 직후에 대통령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나오셔갖고 책임이라는 거는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묻는 거지 아무한테나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고는 할 수 없는 거다. 그런 거는 현대사에서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공개적 발언이 과연 수사를 담당했던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렸을까? 저희 생각에 어떻게든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자의 범위를 좁혀라, 축소해라. 그런 얘기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 관계자 중에 가장 책임과 관련된 혹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기억에 남는 만나보신 분이 누구 있으신가요? 행안부 행안부 장관님은 국회에서 이렇게 지나가셨고 오세훈 시장님은 저희 대표분이 만나본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행안부 장관과 간담회 같은 것도 없었습니까? 예, 그런 만난 건 자리도 없었습니다. 없고요. 예. 여당 혹은 야당 대표들 만난 적 없습니까? 참사가 벌어지고 처음에 참사가 벌어지고 저희가 아예 장례를 치르고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집에 저희는 그래도 정부에서 설명이 한 번은 있을 줄 알았어요. 유가족을 불러놓고. 그런데 저희도 워낙 충격적이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있던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알아보고 싶어서 이제 유족들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찾아 헤매다가 만나서 처음에 한 20분 희생자 기도로 20분 정도를 만났는데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대형 참사가 났으면은 유가족 대책본부를 신속하게 조직해서 빨리 시신을 확인시켜주고 유가족들하고 향후 절차나 뭐 참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게 당연히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우리 유가족협의회에서 제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 특별조사위원회 꾸리는 것은 하지 않고 그 대신에 특별법 내용이 그게 주 내용이니까요. 그 대신 배상과 보상을 확대하는 유족 지원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유가족분들이 보시기에 정부 지원책이라고 하는 이 유족 지원책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건 참 진짜 여당이나 정부에 섭섭한 점이 많은데 그 진상조사를 위한 이 특별법 제정부터 통과까지 사실 그 무심했던 게 정부하고 여당 아닙니까? 이 법은 뭐 필요가 없다. 이미 진상 규명이 다 돼 있다. 근데 이제 법안이 뭐 여당 단독이지만 통과된 이후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유가족들하고 그동안에 단 한 번 상의도 없이 이게 이제는 이제 언론에 배상 보상을 해주겠다고 먼저 얘기하는 거는 그 참 저희로서는 참 진짜 무도하다 그런 표현까지 저희가 쓰고 싶습니다. 어떻게 저희 유가족들이 사실은 저희가 수십 번을 했습니다. 제가 참가를 참 수십 번도 했었고 그런데 그 회의를 하면서 연대껏 유가족들 그 누구도 배보상 얘기를 먼저 꺼낸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는 배상 보상을 먼저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한마디로 호도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참사이고. 그리고 사실 모든 일은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참사에 대한 그 진상 규명이 먼저고 거기에 따라서 뭐 형사 재판이 이루어지고 진행 중이지만 그리고 그 후에 뭐 사법부의 판단이 있은 다음에 어떤 뭐 민사적인 배보상 문제가 거론되는 게 다 그게 순리지. 이제 뭐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정부는 제발 그 돈 문제를 꺼내서 이 참사를 좀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질문 하나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선생님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뒤에 벌어진 일들이 이 많은 유가족들을 이 비슷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먼저 따님이신 미나 씨, 이 당일날 12구 참사 당일날 이태원에 왜 가셨죠? 저희 딸은 그날 그 친구 3명, 우리 그 미나까지 4명이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생일 축하 파티를 하려고 이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이태원역에서 그 한정거장 떨어진 한강진역 거기 금방 레스토랑 같은 데서 같이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같이. 근데 생일 파티가 끝나고 이제 이태원역으로 걸어가면서 이제 헬로윈 데이 그 풍경을 보고 싶었나 봐요. 이제 이태원역에서 전철 타고 이제 집에 갈 건데 가면서 이제 그런 풍경을 좀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 얘기 들고. 근데 그러다 이제 인파에 휩싸였는데 같이 간 친구 중에 우리 딸만 그렇게 저 세상으로 이렇게 갔고 나머지 또 여자친구 한 명은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수술하고 지금 아직도 재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2명은 좀 정신적인 충격이 좀 큰 것 같고 우리 딸이 이태원에 간 거는 친구들하고 이제 생일 파티도 하고 헬로윈데이 이색적인 어떤 풍경을 보러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 여쭈은 이유는 힘드실 텐데 굳이 여쭤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 희생자들에게 댓글이나 이런 형태로 얼토당토 안 한 비난을 합니다. 이 비난이 얼토당토 안 하고 유족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유족분들 만나면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예. 사실 그 참 힘든 부분인데 저 악성 댓글하고 그 일부 언론에서 그 저 이태원이라는 도시를 뭐 마치 뭐 마약 도시, 무슨 향락 도시 이렇게 표현해서 거길 왜 갔냐. 그래서 희생자들을 참 이게 모욕하는 그런 일에서 참 유가족들 고통이 참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사 34일 만에 그 또 헬로윈데이 가서 그 친구를 잃은 저 고등학생이 저 결국 그 유서 남기고 자살하는 그 참혹한 현실이 또 벌어졌고요. 왜 저희가 그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것도 희생자들이 너무 아깝고 성실하게 살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 자식 그 참 자랑 같지만 그 당시 그 25살 나이에 직장 다니면서 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학과 3학년에 재학했었는데 애가 그 토요일 날이면 그 방통대학교 서울 캠퍼스 가서 그 같은 동료 학생들 만나는 게 너무 좋다고 참 그래서 그 정도로 참 성실하게 살았던 딸 아이였습니다. 부모로서 참 너무 가엾을 뿐입니다. 유가족분들이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보시고 문제점을 이렇게 살펴보셨을 텐데 발생한 과정, 그다음에 구조 과정 어떤 점이 지금도 마음에 남고 가장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그 참사 당시에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그 같이 갔던 애들한테 연락을 받고 그 현장에 빨리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유가족들 중에 그 뭐 서울 근교 사시는 서울에 사시는 분들만 희생자가 60명이 나왔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40명이 나오고 뭐 근데 그분들을 철저하게 차단했다는 얘기 현장에서 그러면은 얘기를 듣고 와서 내 아이 시신이 저 앞에 있다. 그러면 빨리 신속하게 시신을 확인시켜 주는 게 그게 순서라고 보는데 그거를 철저하게 차단을 시켜가지고 시신을 갖다가 용산 다목적 체육관 뭐 한남동 순천향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그걸 또 경기도 내 원거리 의정부 평택 양주까지 그 46군데를 분산 안치해놨단 말이에요. 그 후에 유가족들이 실제로 그 16시간이 지나서 뭐 평택 뭐 의정부 같은 데다가 시신을 찾은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현장에서 대응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현장에서 사망자 그리고 뭐 부상자 이런 분류가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땐. 그래서 소방청 소방국 구급대원하고 재난의료집 디멧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안 돼가지고 그 사망자를 갖다가 가까운 병원에 한남동 수천명병원 5분 거리 그걸로 첫 환자가 하여튼 1시간 반 만에 실려가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남동 수천명병원에서는 사망자를 데리고 오지 말고 환자를 데리고 와라 할 정도로 그리고 오히려 환자들은 뭐 20km 떨어진 강동 성심병원으로 실려가고 희생자가 그때 당시 사망 판정 사람이 70몇 명이 한남동 수천병원으로 실려가갖고 응급 구조 과태료가 느려서 살 수 있었던 애들이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저희 유가족 중에 그 다음날 새벽 1시, 3시간 정도 지나서 확인하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때 체온이 35도였다는 거예요. 35도. 희생자는 남자분인데 그러면은 좀 더 신속하게 빨리 움직여서 응급 조치를 받게 했다면은 희생자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크게까지 희생자가 늘진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저희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에 대해 여러 가지지만. 예. 네. 시작부터 뭐 특별법이 거부되는 순간까지 어느 순간 하나 뭐 아쉽지 않고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듣고 싶은 말씀 많지만 끝으로 특별법의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국회에서 이제 뭐 이른바 말하는 쌍특검법이 2월 29일 예정되고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다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유가족
분들은 이걸 어떻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참 국회에서 하는 일을 예측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저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회기 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포되기를 소원할 뿐이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회의원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좀 사정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참사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여당이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희망의 끈 놓지 않고 끝까지 의원님들 상대로 설명하고 사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회기 내에 특별법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 그겁니다. 네. 좀 더 전향적인 입장으로 특별법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마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우리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이신 이종관 선생님, 고 이민아 씨의 아버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사들 사이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등 과격한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들은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상징되는 의료 문제는 분명한 해결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병적인 현상입니다. 이 병은 더 이상 숨기고 감출 수 없이 드러나 있고 그 정도가 중증이라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자감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줄여서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여기에는 지나친 자신감을 조심하라는 경계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여론에 힘입어 이번 기회에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반발을 제압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고 반대로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칼을 쥔 쪽은 자신들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그 자신감의 원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자신감의 원천이자 이번 대치 형국의 가운데 볼모로 잡힌 것은 국민의 건강과 목숨입니다. 스승사자에다 그것도 모자라 선생이란 칭호에 님자까지 붙여서 부르는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입니다. 아무리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